보급 창고의 낡은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이며 시멘트 바닥 위로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눅눅한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곳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이서연 이병은 정돈된 군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 명의 남자들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삼소대의 최 중사가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도 약한 병사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뒤틀린 권위를 확인받는 것을 즐기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군화발로 지시겨 껐고 그 소리는 적막한 창고 안에 섬뜩한 파열음을 남겼다. 최중사는 느릿한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여자가 군대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린다느니 상급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며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 속내는 단순히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중사는 그것을 겁에 질린 신병의 얼어붙은 반응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킬킬거리며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킬킬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제압 방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는 것으로 대응을 대신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팔을 꺾어버리거나 급소를 가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으나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들어온 목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신병으로 위장하여 내부의 부조리를 파악하고 조용히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자신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최중사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을 때 서연은 반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려다가 의도적으로 몸을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상대방의 폭력성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저급하고 야만적이었다. 최중사는 서연이 반항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위협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통제되지 않은 힘과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그의 상태는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날아오는 파이프의 궤적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었으나 완전히 피한다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기에 찰나의 순간에 계산을 마쳤다. 그녀는 치명상을 피하는 각도로 몸을 살짝 틀었지만 파이프의 끝부분이 그녀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그녀의 왼쪽 눈을 가렸고 그제야 창고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피를 보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최중사와 그 패거리들이었는데 그들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무심하게 닦아내며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고 그 기이한 침착함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보통의 신병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통을 호소했겠지만 그녀는 마치 통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혹은 이 정도의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냉정했다. 최중사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이건 훈련의 일환이었고 네가 제대로 피하지 못한 탓이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당직 사관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들을 중대장실로 호출했다. 서연은 응급처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 묻은 군복을 입고 행정반을 지나 중대장실로 향했고 병사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규칙적이고 힘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받아온 혹독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중대장실 앞에 도착한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는 들어오라는 박진호 대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 대위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박진호 대위는 전형적인 보신주의자로 진급과 실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상처와 최 중사의 뻔뻔한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대충 상황을 짐작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군의관을 부르거나 사건의 경위를 공정하게 조사하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무사고 365일 달성이라는 팻말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박 대위에게 있어 병사의 부상이나 군기문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군단급 검열과 그에 따른 자신의 인사 고과 점수였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서연에게 다가가라는 손짓을 했고 최중사에게는 나가 있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이서연, 이병 자네 지금 꼴이 그게 뭔가.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고는 있는 건가. 박 대위의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닌 질책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듯한 눈치였으며 그녀가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서연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기에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호소를 할 생각조차 없었다. 박 대위는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녀를 다루기 쉬운 상대로 판단했는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박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기가 찰 정도로 위선적이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선임의 지도는 때로 거칠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상부에 보고될 경우 우리 중대가 입을 타격과 서연 자신이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해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자네가 여기서 입을 다물면 최중사에게는 내가 따로 주의를 주겠네.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면 자네 군 생활이 아주 피곤해질 거야. 알겠나. 그의 말은 회유를 가장한 명백한 강요였고 권력을 이용한 비열한 묵살이었다. 서연은 박 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안내 담긴 탐욕과 비겁함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평온했고 분노는 차가운 얼음처럼 응축되어 그녀의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당장 이 책상을 엎어버리고 저 남자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의 굴욕은 내일 있을 거대한 폭풍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것이었다. 서연은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대장님. 이번 일은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박 대위는 서연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하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리더십이 통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그는 서연에게 의무대에 가서 대충 치료하고 오라고 지시하며 내일 있을 훈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서연이 경례를 하고 중대장실을 나설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온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었던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뜨거워진 그녀의 상처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가 느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서늘한 기대감이었다. 의무대에서 간단한 소독과 붕대 처치를 받은 서연은 생활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병장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밤이 깊어 연병장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안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전화기에 넣고 기억 속에 각인된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훈련된 자들만이 공유하는 불필요한 인사를 생략한 철저한 보안 유지의 침묵이었다. 접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보고보다 명확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사건을 감정적인 색채를 완전히 배제한 채 팩트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했다. 최중사의 폭행, 박대위의 은폐 시도, 그리고 부대 내에 만연한 기강회의와 부조리에 대해 설명하는 그녀의 어조는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건조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그녀의 보고를 끝까지 경청한 뒤 짧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개입이 필요한가? 그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잠시 묵묵히 어둠 속에 잠긴 중대 본부 건물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대위의 그림자가 거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하얀 붕대가 감긴 이마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일 예정된 훈련 스케줄을 변경해 주십시오.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실전과 동일한 강도의 전술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쓰레기들을 청소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십시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작전 제안이었고 상대방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알겠다. 내일 아침 군단장이 직접 그곳으로 갈 것이다. 너의 판단을 신뢰한다. 상대방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군단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끊어진 전화선 너머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전화 부스를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끼어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보다 더 강렬한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동료 병사들은 그녀의 붕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다. 서연이 뿜어내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소등, 라팔 소리가 울리고 막사 안에 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감지 않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했다. 이마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워주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날 밤 박진호 대위는 자신의 안위를 지켰다는 안도감에 취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최중사는 부하들과 몰래 술을 마시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은 내일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무기가 될 것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군화 소리처럼 들렸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부대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연병장으로 모였고 박대위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대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오늘의 일과를 하다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부대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축을 울리는 엔진 소리였고 하늘을 가르는 프로펠러의 굉음이었다. 서연만이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대열의 가장 뒷줄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했다.
하늘의 구름을 뚫고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점점 커지는 그 형체는 위압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UH-60 블랙호크 헬기였다. 헬기의 측면에는 군단 사령부를 상징하는 휘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등장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박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서연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자 연병장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병사들의 거친 입김이 피어올랐다. 박진호 대위는 단상 위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열한 부대원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열의 끝에 서 있는 이서연 이병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이마에는 어제 의무대에서 처치한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곧았고 표정 또한 지나칠 정도로 평온했다. 박 대위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자신의 위압적인 리더십에 굴복한 결과라고 해석하며 어제의 소란이 완벽하게 봉합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부대의 기강을 확립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조기에 차단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오늘 하루도 자신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구보가 시작되자 병사들의 군화 소리가 일제히 땅을 울렸고 최중사는 일부러 서연의 옆을 지나치며 교묘하게 위협을 가했다. 그는 구호를 외치는 척하며 서연의 귀에 거슬리는 욕설을 속삭이거나 코너를 돌 때 어깨를 부딪혀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시도했다. 보통의 신병이라면 당황하여 발이 꼬이거나 대열에서 이탈했을 테지만 서연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듯한 안정적인 자세로 그 모든 방해를 무시했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다리의 근육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사실 그녀에게 이 정도 수준의 구보는 준비 운동조차 되지 않는 가벼운 산책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심폐지구력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거친 숨소리를 연기하며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었다. 박 대위는 멀리서 구보 대열을 지켜보며 서연이 최중사의 괴롭힘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과 서열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며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법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 군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오늘 예정된 일과표를 머릿속으로 점검했고 다가올 검열에서 최우수 부대 표창을 받아 진급 가산점을 챙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에게 있어 부하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이나 디딤돌에 불과했고 그들의 고통은 자신의 실적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어수선했는데 이는 상급 부대에서 누군가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으며 그 방문자가 누구일지에 대해 추측을 쏟아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중에는 단순한 행정장교일 것이라는 의견부터 연대장이 불시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다양했다. 서연은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는데 주변의 소음과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영양 섭취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움직이는 단순한 행위조차 절제된 동작으로 수행했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고독감은 곁에 있던 병사들을 주눅 들게 만들었다. 최중사는 식당에서도 서연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녀의 식판에 짓게진 장난을 치려 다가왔다. 그는 국그릇을 엎지르는 실업을 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려 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들어 최중사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깊고 어두워서 최중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사슴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두고 때를 기다리는 맹수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최중사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그 느낌을 지우려 했지만 본능적인 공포심이 가슴 한구석에 찝찝한 앙금처럼 남았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박대위는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소 긴박하게 상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오늘 오후 귀부대의 VIP 방문 예정, 보안 유지 및 만반의 준비 태세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박대위는 VIP라는 단어에 잠시 긴장했지만 곧이어 그것이 의례적인 정기 검열이나 지역 유지의 방문 정도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해 버렸다. 그는 부관에게 지시하여 부대 주변 청소와 환경 미화를 강화하라고 명령했고 눈에 보이는 곳만 번지르르하게 닦아놓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다과상을 준비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 연병장과 막사 주변에서는 병사들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박대위의 불호령에 맞춰 청소를 시작했다. 최중사는 작업 감독을 핑계로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병사들에게 고함을 질러댔고 특히 서연에게는 가장 더럽고 힘든 구역인 배수로 청소를 맡겼다. 썩은 낙엽과 진흙으로 뒤덮인 배수로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서연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장갑을 끼고 묵묵히 오물을 퍼냈다. 그녀의 삽질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강력해서 성인 남성 2명이 해야 할 분량을 혼자서 순식간에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더러움조차 그녀가 가진 본연의 빛을 가리지는 못했다. 박대위는 작업 현장을 순시하며 서연이 일하는 곳까지 걸어왔고 그녀의 흙투성이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오늘 높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 너는 눈에 띄지 않게 처신 잘해라. 어제 같은 꼴을 보였다가는 내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아.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삽을 잠시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박대위를 내려다보며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박대위는 그것을 충성심의 표현으로 착각하고 만족스럽게 돌아섰다. 서연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고 부대 전체에 낮게 깔린 습기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나뭇잎들이 스산하게 흔들렸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 떼가 막사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냈다. 예민한 병사들은 공기 중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박대위는 오직 자신의 군화 광택을 확인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이 평온함이 깨지는 순간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연은 작업을 마치고 수도가에서 손을 씻으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박대위는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복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병사들의 전투화 끈이나 단추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꼬투리를 잡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훈시를 늘어놓았다. 오늘 방문하시는 분들 앞에서 실수하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지루함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멀리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대지를 타고 전해져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차 규칙적이고 묵직한 박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박대위는 훈시를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차량이 들어오나 그는 정문 쪽을 주시했지만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소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두두두두 하는 특유의 파열음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연병장의 모래알들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강력해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차량이나 트럭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를 찢고 압력을 가하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전장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힘의 상징과도 같았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최중사조차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산등성이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르며 부대 상공을 덮쳤다. 육중한 기체와 빠르게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을 강타하자 박대위가 쓰고 있던 정모가 벗겨져 바닥을 굴렀다. 모래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시야를 가렸고 병사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려야 했다. 박대위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고 그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저 헬기는 일반적인 장교들이 타는 기종이 아니었다. 기체 측면에 선명하게 그려진 별 3개. 그것은 군단장의 탑승 기임을 알리는 성조판이었다. 헬기는 위협적일 정도로 낮게 비행하며 연병장 한복판을 향해 천천히 하강했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박대위의 알량한 권위를 순식간에 짓눌러버렸다. 로터 소리는 너무나 커서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모든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 서연은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고 먼지 구름 속에서 꼿꼿하게 서서 착륙하는 헬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니 숨길 필요가 없는 날카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대위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토록 기다렸던 심판의 순간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블랙호크 헬기의 육중한 바퀴가 연병장의 메마른 흙바닥에 닿는 순간 엄청난 무게감이 지면을 통해 병사들의 발끝으로 전해졌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은 주변의 모래와 자갈을 사방으로 비산시키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모래 폭풍을 만들어냈다. 박진호 대위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입안으로 들어오는 모래를 뱉어내며 비틀거렸고 정성 들여 다림질했던 그의 정복은 순식간에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버렸다. 헬기의 로터가 서서히 회전 속도를 줄이며 웅장했던 굉음이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이질적인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고요함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숨 막히는 긴장의 전조였다. 기체의 측면에 열린 문으로 군화한 켤레가 묵직하게 땅을 딛고 내려섰는데 그 동작 하나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강성훈 군단장,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군 내부에서조차 두려움의 대상으로 불리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는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특수부대원 못지않은 탄탄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제복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은 그가 거쳐온 전장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었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3개는 이 공간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박대위는 혼비백산하여 군단장 앞으로 달려가 거수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충성 중대장 대위 박진호 군단장님의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최대한 목청을 높여 충성심을 과시하려 했으나 강 군단장은 그의 경례를 바로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군단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병사들의 대열과 엉망이 된 연병장 상태를 훑어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이 박대위의 얼굴에 머물렀을 때 박대위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얼음장 위에 서 있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자네는 손님이 오면 먼지부터 먹이는 게 예의라고 배웠나. 강군단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한 저음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발성이 완벽했다. 박대위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으나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군단장은 박대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지나쳐 병사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행원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군단장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 때문에 그들조차 그림자처럼 희미해 보였다. 병사들은 군단장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세를 더욱 곧게 폈다. 강 군단장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나는 너희들의 서류 쪼가리나 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부대가 우리 군단 예하 최정예 전투 부대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가 사실인지 아니면 책상 물림들이 지어낸 헛소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 그의 선언은 평온했던 부대의 분위기를 단숨에 전시 상황과 같은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박대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단상 아래에서 군단장의 눈치를 살폈지만 군단장의 관심은 오로지 병사들의 눈빛에만 쏠려 있었다. 지금부터 예정된 모든 일과를 취소한다. 전 부대원은 즉시 실전 대응 종합 전술 훈련 태세로 전환한다. 군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병장은 잠시 술렁거렸으나 곧이어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는 최고 난도의 훈련으로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닌 생존 기술과 전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박대위는 사색이 되어 군단장에게 다가가 군단장님, 갑작스러운 훈련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하여 라고 말을 흐렸지만 군단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을 잘랐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고 쳐들어오나 중대장, 자네는 군인인가 행정가인가? 강 군단장은 대열을 천천히 걷다가 삼소대 병력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유난히 체격이 크고 거만한 인상을 가진 최중사에게 고정되었다. 자네 눈빛이 살아있군. 이름이 뭔가 군단장의 지목을 받은 최중사는 뜻밖의 관심에 우쭐해하며 큰 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중사 최무영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최중사. 자네와 자네 분대원들이 오늘 훈련의 대항군 적군 역할을 맡는다. 자네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표물을 제압해라. 봐주는 것은 없다. 최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공격조라는 사실에 흥분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군단장의 시선은 대열의 가장 끝 하얀 붕대를 이마에 감고 있는 이서연 이병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고 그녀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부상병, 이리 앞으로 나와.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열에서 이탈하여 군단장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박대위는 기겁하며 끼어들었다. 군단장님, 저 병사는 어제 작업 도중 부상을 입어 훈련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열외시키겠습니다. 박대위는 서연이 훈련 도중 실수를 하거나 쓰러져 자신의 고과를 깎아 먹을까봐 필사적으로 그녀를 배제하려 했다. 하지만 강 군단장은 박대위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직접 물었다. 이병, 자네 생각은 어떤가? 부상을 핑계로 빠지겠나? 아니면 증명하겠나? 군단장의 질문은 단순한 의사 확인이 아니라 전사의 심장을 시험하는 도발이었다. 서연은 군단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부상은 작전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쇠뭉치처럼 견고했다. 군단장의 입가에 아주 옅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가 사라졌다. 좋다. 오늘의 목표물은 이서연 이병단 한 명이다. 군단장의 파격적인 선언에 연병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중사가 이끄는 분대원 5명과 신병 1명의 대결이라니.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병사들은 서연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최중사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렸다. 박대위조차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잘됐다. 이 기회에 저 눈에 거슬리는 년이 박살나면 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활한 계산을 굴리고 있었다. 군단장은 부관에게 손짓하여 훈련용 장비 지급을 지시했다. 지급된 무기는 페인트탄이 장전된 모의 소총과 대검 형태의 고무단검이었지만 그 무게와 조작감은 실총과 거의 동일했다. 전장부대 뒷산 3구역 전체, 제한시간 2시간. 최중사 팀은 이병을 생포하거나 사살 판정을 받아내면 승리. 이병은 시간 내에 생존하거나 적을 전멸시키면 승리. 규칙은 간단했지만 잔혹했다. 5대 1의 수정 열세. 게다가 부상까지 입은 신병이 베테랑 부사관 팀을 상대로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다. 서연은 지급받은 소총의 노리쇠를 당겨 약실을 확인하고 탄창을 결합하는 동작을 능숙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조끼끈을 조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숲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지만 사냥터의 지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냥감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냥꾼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뿐이었다. 최중사 일당은 시시덕거리며 몸을 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곧 겪게 될 공포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출발은 10분 뒤다. 대항군이 먼저 진입하고 5분 뒤에 목표물이 진입한다. 군단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중사 팀은 장비를 챙겨 뒷산 입구로 달려갔다. 그들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고 서연을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박대위는 군단장 옆에 서서 아부 섞인 해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최중사가 우리 중대 에이스입니다. 아마 30분도 안 돼서 상황이 종료될 겁니다. 신병 교육 차원에서는 좀 가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군단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부하를 치켜 세우는데 열중했다. 군단장은 박대위의 수다를 한 귀로 흘리며 멀어져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숲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썩어빠진 살점을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이라는 것을. 서연이 숲의 입구에 서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와 군단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교차했다. 그 찰나의 순간 무언의 신호가 오고 갔다. 시작해라. 마음껏.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어두운 숲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숲은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섞여 들려왔다. 최중사 팀은 이미 숲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발소리를 죽이고 호흡을 조절했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바람의 냄새, 흙의 진동,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 보급 창고에서 맡고 있던 무기력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그 자체가 되어 숲과 하나가 되었다. 한편 작전 통제실로 개조된 야전 텐트 안에는 숲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과 병사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 신호가 대형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다. 군단장과 박대위 그리고 주요 참모들이 화면을 주시했다. 박대위는 화면을 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홀짝였지만 군단장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최중사팀은 산만하게 움직이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고 반면 서연의 신호는 숲의 입구에서 사라진 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병이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위가 비웃듯 말했지만 군단장은 아니 이미 사냥을 시작했다.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숲속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뭇잎 사이로 간간히 스며드는 햇살만이 먼지 낀 공기 중에 희미한 기둥을 만들고 있었고, 눅눅한 이끼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 중사가 이끄는 대항군 팀은 숲의 초입을 지나 능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컸다. 그들은 이것을 진지한 전술 훈련이라기보다는 건방진 신병 하나를 손봐주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놀이터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낄낄거리며 서연이 어디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지에 대해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경계태세를 완전히 늦추고 있었다. 반면 이서연은 그들의 이동 경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나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차분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진흙과 나뭇잎을 이용해 얼굴과 군복을 완벽하게 위장한 상태였고, 호흡을 극도로 낮추어 자연의 일부처럼 동화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최중사 일행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산만하게 움직이는 표적들에 불과했고, 그들의 허술한 대형은 곳곳이 빈틈투성이었다. 서연은 스코프를 통해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내며 누구를 가장 먼저 제거하여 공포심을 극대화할지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아쇠 울에 가볍게 걸쳐져 있었지만 아직 당길 생각은 없었다. 단순한 탈락보다는 심리적인 붕괴가 그녀의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최중사는 선두에 서서 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다가 뒤따르던 김상병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그 계집애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빨리 찾아서 끝내고 막걸리나 한잔하러 가자고. 김상병은 킬킬거리며 아마 무서워서 오줌 지리고 어디 구덩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올 걸요라고 맞장구쳤다. 그들의 대화는 숲의 정막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이는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살행위였다. 서연은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나무 아래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녀의 착지는 마치 고양이가 내려앉는 듯 유연하고 은밀했다. 서연은 대열의 가장 뒤쪽에서 딴짓을 하며 걷고 있던 박일병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했다. 박일병은 대열에서 약간 뒤처져 군화끈을 고쳐 매고 있었는데 동료들과의 거리가 10m 이상 벌어진 상태였다. 서연은 돌 하나를 집어들어 박일병의 반대편 덤불 쪽으로 던졌고, 툭 하는 소리에 박일병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림자처럼 그의 뒤로 접근했다. 박일병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다시 돌리려 했을 때 서연의 팔이 이미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박일병은 서연의 악력에 의해 순식간에 기절하여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서연은 기절한 박일병의 조끼에 부착된 센서를 사망 상태로 조작하고 그의 몸을 덤불 속에 잘 보이지 않게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짐승이 흔적을 지우듯 자신의 발자국을 낙엽으로 덮으며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했다. 앞서가던 최중사 일행은 한참을 더 가다가 문득 뒤가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멈춰섰다. 어이 박일병 뭐하냐 빨리 안 와. 최중사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숲의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최중사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박일병을 찾기 시작했다. 박일병을 발견한 것은 김상병이었다. 그는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박일병을 보고 기겁하며 소리쳤다. 중사님, 여기 박일병이 쓰러져 있습니다. 최중사가 달려와 박일병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의 센서에는 붉은 불빛이 들어와 사망을 알리고 있었다. 페인트 탄 자국은 어디에도 없었고 단순히 제압당해 기절한 상태였다. 최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 미친년이 감히 뒤통수를 쳐. 하지만 그의 분노 뒤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람 하나를 소리 소문 없이 처리했다는 것은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같은 시각 야전 지휘 텐트 안의 모니터에는 박일병의 신호가 붉은색 X 표시로 바뀌는 장면이 송출되고 있었다. 박진호 대위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칫하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총소리도 안 났는데. 그는 당황하여 통신병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하려 했으나 옆에 앉아있던 강군 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접 격투로 제압했군. 아주 깔끔해. 경동맥을 정확히 눌러서 소리도 못 지르게 만들었어. 자네 부대에 저런 인재가 있었나. 군단장의 칭찬은 박 대위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이 괴롭히던 신병이 사실은 괴물 같은 실력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식은땀만 흘렸다. 숲속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최중사는 박일병이 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다들 흩어져서 찾아. 그년이 멀리 갔을 리가 없어. 잡히면 죽여버린다. 그것은 전술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각계격파 당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꼴이었다. 서연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무전 내용을 도청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사냥터의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이제 흥분해서 날뛰는 멧돼지들을 하나씩 덫으로 유인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내며 그들을 유인했다. 좌측으로 수색을 나선 정상병과 이일병은 긴장감에 휩싸여 서로의 등에 기대어 이동하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총구를 이리저리 돌려댔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다. 공포심은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체력은 급격히 소모되고 있었다. 그때 정상병의 눈앞에서 갑자기 밧줄이 튀어올라 그의 발목을 채갔다. 서연이 미리 설치해둔 덩굴 덫이었다. 정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거꾸로 매달리자 당황한 이 일병은 허공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페인트탄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총성이 숲을 울렸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일병이 탄창을 갈기 위해 잠시 멈춘 순간 서연이 덤불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이 일병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자 서연은 가볍게 그의 소총을 빼앗아 매달려 있는 정상병과 쓰러진 이 일병의 가슴에 정확히 한 발씩 페인트탄을 박아 넣었다. 노란색 페인트가 그들의 군복에 번지며 두 번째, 세 번째 탈락자가 발생했다. 서연은 그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인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총소리를 듣고 최중사와 남은 한 명인 강하사가 현장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였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신음하는 정상병과 바닥에 널브러진 이 일병을 보며 최중사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강하사단 2명뿐이었다. 5대1의 압도적인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숲은 이제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찬 죽음의 미로처럼 느껴졌다. 강하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정체가 뭡니까? 귀신 아닙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최중사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강하사의 뒤통수를 때렸다. 닥쳐, 신병 나부랭이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최중사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어제 창고에서 봤던 그 눈빛 맞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동자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소총을 꽉 쥐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숲은 고요하기만 했다. 서연은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군가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소리는 왼쪽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오른쪽에서 들려왔고 그들의 신경을 긁어대며 공포를 극대화했다. 지휘 텐트 안의 분위기는
침통함을 넘어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대위는 이제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모니터 앞을 서성거렸다.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한가?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화면 속의 결과는 냉혹했다. 강군 단장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참모장에게 물었다. 이병의 인사 기록카드 가져와. 입대 전 경력이 누락되었거나 조작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저건 훈련소에서 배울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야. 군단장은 이미 서연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이번 훈련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숲속에서 강하사는 극도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나와 나오라고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며 허공에 총을 쏘아댔다. 탄환이 바닥나자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주저앉았고 최중사는 그를 발로 차며 일으켜 세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빈 탄창이었다. 최중사가 놀라 위를 쳐다보는 순간 서연이 위에서 덮치듯 뛰어내렸다. 그녀의 군화발이 강하사의 어깨를 짓눌렀고 강하사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서연은 착지와 동시에 앞구르기를 하며 최중사와의 거리를 좁혔다. 최중사가 황급히 총구를 돌렸지만 서연의 손이 더 빨랐다. 그녀는 최중사의 총신을 잡고 비틀어 밀쳐내며 그의 턱에 정확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최중사가 뒤로 넘어졌다. 그는 입안이 터져 피맛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위장 크림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고 소총의 총구는 정확하게 최중사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게임 오버입니다, 중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 대신 완벽한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최중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거친 나무 기둥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어제 짓밟았던 것은 연약한 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맹수의 꼬리였다는 것을. 서연은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총을 내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어제 그녀가 흘렸던 핏자국이 묻은 거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최중사의 앞에 툭 던지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걸로 닦으시죠. 피가 많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최중사는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감히 그녀에게 달려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 그리고 살기에 가까운 기백이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무전기를 켰다. 상황실 여기는 올빼미, 적군 전멸, 작전 완료. 그녀의 보고는 숲의 정적을 가르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패배자들에게 내리는 잔혹한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다.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이서연 이병의 차분한 목소리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으며 그 짧은 보고가 끝난 뒤 천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진호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 몰랐고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중사팀이, 그것도 부대 내에서 체력과 전술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인원들이 고작 입대 3개월 차의 신병 한 명에게 전멸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그는 이것이 훈련 상황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강성훈 군단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뒷짐을 진 채 메인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과 함께 서늘한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숲속에 널브러진 최중사와 그의 분대원들이 굴욕적인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상태였다. 군단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박대위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자네가 말한 에이스가 저 모양인가 아니면 저 신병이 괴물인 건가? 그의 질문은 박대위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였고 박대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박대위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이 상황을 타개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와 당혹감으로 뒤엉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어 군단장님 이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신병이 훈련 룰을 어겼거나 비겁한 수를 쓴 게 분명합니다. 통신 오류일 수도 있고 라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구차하고 설득력이 없어서 듣고 있던 참모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다. 박대위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든 서연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비열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군단장은 박대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천막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 닥쳐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 병사는 단 한 번의 반칙도 없이 오직 전술과 실력만으로 자네 부하들을 제압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자네가 말한 지휘관의 자세인가? 군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박대위의 자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 얼어붙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박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버텼다. 숲속에서는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되었고 의무병들과 통제관들이 현장 수습을 위해 투입되었다. 최중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영혼마저 털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신병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욱신거리는 턱과 온몸에 묻은 페인트 자국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부하들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었고 숲속은 패배자들의 비참한 한숨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멀리서 다가오는 의무병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위치를 알린 뒤 자신의 소총을 안전 검사하고 탄창을 분리하는 마무리 동작을 수행했다. 그녀의 모습은 방금 치열한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호흡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최중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지 않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군단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최중사에게 있어 그 어떤 욕설보다 더 굴욕적으로 들렸지만 그는 거역할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서연을 선두로 하여 최중사 팀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은 마치 포로를 호송하는 개선 장군의 행진과도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꿋꿋이 들고 당당하게 걸었지만 뒤따르는 5명의 남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걷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숲을 빠져나와 연병장으로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전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평소 최중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병사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에 도착한 서연은 군단장이 서 있는 단상 앞으로 걸어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이병 이서연 작전 완료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고 위장 크림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면 최중사와 그 일행은 서연의 뒤에 어정쩡하게 서서 제대로 경례조차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했다. 그들의 몰골은 흙투성이의 땀과 페인트 범벅이 되어 거짓골이나 다름없었고 부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군단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손수 털어주며 격려했다. 수고했다. 아주 훌륭한 전투였다. 내가 본 중 가장 완벽한 단독 침투 및 제압 작전이었다. 군단장의 파격적인 칭찬에 연병장은 술렁였고 이를 지켜보던 박대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군단장이 서연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닥쳐올 재앙의 전조임을 직감했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바꿔보려 안간힘을 썼다. 박대위는 황급히 군단장 옆으로 다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하하, 군단장님. 우리 이서연 이병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중사가 후임이라 봐주면서 하느라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서연의 공로를 깎아내리고 최중사를 감싸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지만 오히려 군단장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다. 군단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대위를 쏘아보며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봐주면서 했다고 자네 눈에는 저 병사들의 상태가 봐주면서 한 걸로 보이나라고 일갈했다. 군단장은 최중사 앞으로 걸어가 그의 턱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자네 봐주면서 했나? 신병이 불쌍해서 일부러 져준 건가? 최중사는 군단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봐줬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실력이 형편없는 것이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는 눈동자만 굴리며 박 대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박 대위조차 고개를 돌려버리자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 아닙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최중사의 고백은 연병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군단장은 다시 서연에게 돌아와 그녀의 이마에 붙은 붕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 이 상처 어제 작업하다 다쳤다고 했나? 이 질문은 훈련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사건을 겨냥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박대위를 쳐다보았고 박대위는 제발 입을 다물어 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시선을 무시하고 군단장을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다. 작업 중에 다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보급 창고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대위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병,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기억이 혼란스러운가 본데 넌 분명히 작업하다 넘어져서. 그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군단장의 손짓 한 번에 제지당했다. 군단장의 참모가 박대위의 앞을 막아서며 그를 뒤로 물러나게 했다. 군단장은 서연에게 계속 말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어제 있었던 최중사의 집단 폭행과 박대위의 은폐 지시를 가감없이 그러나 건조한 어조로 보고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연병장의 병사들은 경악했고 박대위와 최중사는 파랗게 질려갔다. 증인이 있나 군단장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제 창고 근처에 있었던 병사들, 의무대에서 치료해줬던 의무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눈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박대위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때 대열 중간에서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제가 봤습니다. 의무대에서 이 병이 피투성이가 되어 온 것을 봤습니다. 그 한마디는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이 되었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증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대위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건 모함입니다. 저 병사들이 단체로 미쳤습니다.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였다. 군단장은 박대위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지금 즉시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중대장 박진호와 중사 최무영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즉시 구금하고 조사를 시작해라. 군단장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박대위와 최중사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박대위는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의 로터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최중사는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갔고 그의 부하들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순식간에 권력의 지형이 뒤바뀐 것이다. 부대의 절대 권력자였던 중대장은 범죄자가 되어 끌려갔고 가장 약한 존재였던 신병은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사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연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군단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병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군단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소령 계급장이 달린 신분증과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래, 이제 연극은 끝낼 때가 된 것 같군. 안 그런가? 이 소령 군단장의 이 말에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세를 고쳐잡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신병의 그것이 아닌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돌아온 베테랑의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군단장님. 너무 일찍 들킨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비밀을 공유한 동지애로 가득 차 있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이제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다. 이병인 줄 알았던 서연이 소령이라니, 그리고 군단장과 저렇게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다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부대에서 전설이 탄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썩어빠진 환부는 도련해졌고 진정한 영웅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비추었고 서연의 그림자는 그 어떤 거인보다도 길고 웅장하게 대지 위에 드리워졌다. 박진호 대위와 최중사가 헌병대 차량에 실려 부대를 빠져나간 뒤에도 연병장에 남겨진 충격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대장실이 있는 본부 건물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지금 강성훈 군단장과 이서연 아니, 이제는 이서연 소령이라 불려야 할 그녀가 들어가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창문에 반사되어 마치 건물이 불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부대 내에 불어닥친 대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부대원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닫힌 문 너머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중대장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박대위가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강군 단장은 상석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고 서연은 그 맞은편에 정자세로 서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이등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수십 번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관 특유의 예리함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이등병 약장이 달린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안에 받쳐 입고 있던 검은색 전술 티셔츠 차림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국방부 특수감찰단 소속 이서연 소령, 작전명 딥클린, 현장 임무 완료 보고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군수 물자 횡령과 외부 업체와의 불법 커넥션 의혹이 있는 박진호 대위를 타깃으로 하여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기획된 고강도 암행 감찰이었다. 서연은 지난 3개월간 신분을 위장하고 내부에 침투하여 박 대위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해오고 있었다. 어제 보급 창고에서의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결정적인 장부를 확보하려다 발각될 뻔한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한 것이었다. 강 군단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 제출한 USB 메모리를 집어들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군. 최중사 무리에게 맞으면서까지 연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군단장의 말에 서연은 피식 웃으며 이마의 붕대를 만지작거렸다. 맞아주는 것도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었고 박 대위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의 폭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프로 정신에 군단장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임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체적 고통조차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냉혹한 승부사였다. 같은 시각 호송 차량 안에서 박진호 대위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수갑 찬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부하 관리 소홀이나 가혹 행위 방조 정도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관이 그에게 건넨 첫 마디는 그의 희망사항을 산산조각냈다. 박진호 대위 군용 유류 불법 유출 및 장비 매각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서연 소령이 지난 3개월간 당신의 모든 통화 내용과 장부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박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자신이 건드린 신병이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최 중사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는데 그는 자신이 폭행했던 이등병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교였다는 사실에 공포를 넘어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조사실에 끌려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헌병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의자에 앉혔다. 상관 모독 하극상 집단 폭행 그리고 군수품 절도 방조. 네가 감옥에서 썩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조사관의 싸늘한 일침에 최중사는 오줌을 지리며 흐느꼈다. 그가 휘둘렀던 얄팍한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평생을 따라다닐 전과자의 낙인뿐이었다. 다시 중대장실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를 찾아내어 군단장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빼돌린 기름의 양과 뒷돈을 받은 날짜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박 대위는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까지 착복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쓰레기 같은 놈,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놈이 지휘관 행세를 하고 있었군. 군단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덧붙였다. 이 장부에는 연대급 상급자 몇 명의 이름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라인을 전부 걷어내야 합니다. 군단장은 즉시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이 가져온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관련된 자들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부대의 밤은 길었고 헌병들의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보급관과 몇몇 부사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고 부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묵혀있던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달콤하리라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밖으로 나와 밤공기를 쐬었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려다가 아직 부대 내에 남아있는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도로 집어넣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는 스파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생각은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낮에 용기를 내어 증언을 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서연을 보고 흠칫 놀라 경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다. 편하게 해. 아직은 내가 이소령이 아니라 그냥 네 동기였던 이서연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병사는 서연의 소탈한 태도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로 소령님이십니까? 저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너희를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임무 특성상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오늘 네 용기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하게 풀렸다. 고맙다. 서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병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령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용기를 얻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생각했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이런 병사들의 양심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대위와 그 추종자들이 사라진 연병장은 텅 비어 보였지만 공기는 훨씬 맑고 상쾌했다. 임시 중대장으로 파견된 대위가 아침 점호를 진행했고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전날과는 다른 활기가 넘쳤다. 서연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소령 계급장을 단체 단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병사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주목했다. 위장 크림을 지우고 흑투성이 군복 대신 깔끔한 정복을 입은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주목. 나는 국방부 특수감찰단 이서연 소령이다. 그녀의 첫 마디가 울려 퍼지자 연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지난 3개월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보았다. 부조리에 침묵하는 비겁함도 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를 외칠 줄 아는 용기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내부의 썩은 적과 싸우지 못하는 군인이 어떻게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어제의 사건을 교훈 삼아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서연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강렬한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훈시라기보다는 먼저 길을 걸어가는 선배 군인의 진심 어린 당부였다. 점호가 끝나고 서연이 떠날 준비를 하자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했다. 최중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서연은 그들에게 답례하며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박대위라는 악인 한 명을 잡은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부대의 정신을 다시 세운 것이었다. 군단장의 헬기가 다시 시동을 걸며 로터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내무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당했던 이등병 이서연의 기억과 정의를 구현한 이서연 소령의 긍지가 함께 남아 있었다. 강군 단장은 헬기 안에서 그녀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가자. 이 소령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자네가 청소해야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았어. 서연은 헬기에 올라타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고도를 높이자 발 아래로 작아지는 부대의 전경이 들어왔다. 숲은 여전히 푸르렀고 연병장의 흙바닥은 어제의 격전을 잊은 듯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분명히 변해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작전명 딥클리는 이곳에서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어딘가에 또 다른 박대위가 숨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다. 헬기는 아침 햇살을 뚫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연의 정체가 밝혀지고 부대가 정화되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그리고 더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블랙호크는 흔들림 없이 그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이서연 소령의 의지처럼 헬기의 로터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며 귓가를 때리고 있었지만 이서연 소령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풍경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워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폭력에 시달리던 힘없는 이등병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 국군을 수호하는 강철 같은 장교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정복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소령 계급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성훈 군단장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안경을 벗고 피로한 눈을 비비며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이소령 이번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 육체적인 고통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모멸감인가? 군단장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장 요원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려는 지휘관의 세심한 배려였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훈련된 군인에게 그 정도의 폭력은 치명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부당한 명령에 침묵해야만 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뼈가 있었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정의가 아닌 불의가 강요될 때 하급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그녀는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이다. 강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자네를 그곳에 보낸 진짜 이유일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바닥의 진실을 자네가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랐지. 그는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 같은 장성들은 보고서에 적힌 숫자와 결과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쉽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닌 병사들의 눈빛 속에 숨어 있는 법이야. 자네가 찾아낸 그 의중 장부보다 더 값진 것은 짓밟힌 병사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준 것이네. 군단장의 말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험난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헬기는 어느새 서울 상공에 진입했고 멀리 국방부 청사의 거대한 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내려앉는 헬기 안에서 서연은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했다. 이제 그녀는 현장 요원의 거친 피부를 벗어던지고 냉철한 전략가이자 행정가의 가면을 다시 써야 할 시간이었다.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다가왔고 수행원들이 달려와 문을 열었다. 서연은 헬기에서 내려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매연과 소음이 뒤섞인 도시의 냄새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또 다른 전장의 냄새와도 같았다. 그녀는 군단장과 함께 차에 올라타며 다음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국방부 대회실에는 이미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들과 감찰단 주요 간부들이 모여 이번 사건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박진호 대위의 비리 증거들과 그와 연결된 상부 라인의 명단이 붉은색 실선으로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보고자 이서연 소령, 작전명
딥클린의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명쾌하고 논리정연했으며 감정을 배제한 팩트 위주의 설명은 듣는 이들을 압도했다.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장성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고 간간히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 나왔다. 특히 박대위가 빼돌린 군수 물자가 민간업자를 통해 해외로 불법 반출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형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낼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한장성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이소령, 이 정도 규모의 비리가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잘못된 조직 문화가 그들을 괴물로 키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피로감을 느꼈다. 3개월간의 이중 생활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었다.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직속상관인 감찰단장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자네, 이번 공로로 특진이 결정되었네. 그리고 본부 전략기획실로 발령이 날 거야. 이제 현장은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겠나. 그것은 모든 군인들이 꿈꾸는 엘리트 코스로의 초대였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달콤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봉투를 만지작거리지 않고 벤치 위에 올려두었다. 단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감찰단장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거절 자네 제정신인가? 중령 진급이 코앞인데 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책상 앞에 앉아 펜대를 굴리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는 제2의 박대위가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화려한 계급장보다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수술용 칼이 더 어울립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감찰단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여간 자네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리는군. 강 군단장이 왜 자네를 아끼는지 알겠어. 두 사람은 지독하게 닮았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의 어깨를 툭 쳤다.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게. 대신 몸 조심해. 영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서연은 멀어지는 단장에게 경례를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도시는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문득 자신이 구했던 부대의 병사들을 떠올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진호 대위가 있었던 그 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 대위와 최중사가 떠난 자리는 공석이 되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율과 책임이었다. 서연이 정체를 밝히던 날 용기 있게 증언했던 그 병사는 이제 분대장이 되어 신병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는 신병들에게 욕설이나 얼차려 대신 정확한 시범과 따뜻한 조언으로 군기를 잡았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다쳐. 이리 줘봐.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연병장 구석구석에는 과거의 음습한 기운 대신 건강한 땀방울과 활기찬 구호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부대 게시판에는 이서연 소령 방문 기념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녀가 병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병사들은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전설처럼 내려오는 여군 이등병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귀신 같은 무술 고수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의의 여신이었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첫사랑의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올바른 군인 정신이라는 유산이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워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은 휴가를 받아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수많은 비석들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그곳은
고요하고 엄숙했다. 그녀는 한 낡은 비석 앞에 멈춰 섰다. 육군 상사 이철수, 바로 그녀의 아버지 묘소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조리에 저항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한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군인이었다. 서연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리고 감찰 장교가 되어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된 것도 모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아버지, 이번에도 하나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릿속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비석을 쓰다듬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설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앞섰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그녀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그리고 조국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있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성훈 군단장이었다. 이 소령 휴가는 즐기고 있나? 미안하지만 급한 건이 생겼네. 북부 전선 최전방 GP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위장된 의문사가 발생했어. 냄새가 아주 고약해. 자네가 필요하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던 하늘에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항해사가 되어 있었다. 지금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브리핑 준비해 주십시오. 서연의 대답은 간결하고 힘찼다.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잠자고 있던 야수성을 깨웠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피로 대신 새로운 사냥감을 향한 투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휴식은 짧았고 전쟁은 길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전쟁터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현충원을 빠져나와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서연 소령이 가는 곳마다 거짓은 벗겨지고 진실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지만 그 누구보다 밝은 빛을 지향하는 그림자였다. 세상이 부패하고 권력이 타락할지라도 그녀와 같은 존재가 있는 한정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달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은 한 영웅의 탄생기이자 끝나지 않을 전설의 서막이었다.